네, 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편사 편입논술학원 그리고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찰대 언어 논리 시범 강의 두 번째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 시범 강의 첫 번째 버전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언어 논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언어 논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범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강의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20년도 PSAT, 그러니까 이제 5급 공채죠. 5급 공채 언어 논리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시범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혹은 이제 인터넷에 이 문제를 검색하셔도 그 인사혁신처에 바로 5급 공채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미 다 푸셨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봤던 언어 논리 1번 문제에 비해서 제시문 양이 훨씬 길죠. 그래서 흔히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독해형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독해형 문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정보량이 많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가지고 그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독해형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관건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고시에서 시행되는 언어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정확성이죠. 그 빠른 속도로 정보의 그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선제랑 대조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정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논리학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대 편입 1차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언어로 된 텍스트의 내용을 얼마나 논리학적으로 잘 사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한번 이제 저랑 같이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텍스트의 내용을 논리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미란다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시문에 없으면은 그래서 알 수 없는 정보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의자로 기소되어 법정에선 미란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호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미란다 원칙은 뭡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 여러분, 자, 피의자라는 건 뭐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그러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인 피해자랑 구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랑도 구별되는 이 사람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받는 사람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피고인이랑도 다른 거고 피해자랑도 다른 것이다. 피해자한테 총 세 가지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묵비권. 두 번째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 거부권. 셋째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변호사 선임권. 이 원칙이 미란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확립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시문으로 와서 미란다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에게 본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인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미란다의 자백은 공정하지 않고 따라서 미란다의 자백을 재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미란다의 변호인이 미란다가 무죄라고 주장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미란다의 자백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럼 질문. 미란다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미란다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물적 증거들이 있다면 미란다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주장은 여기서 나타난 것은 미란다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미란다의 자백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형식적 절차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주장 정리를 해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자, 제가 이제 낫에 대해서 쓸 때 흔히 낫에 대해서 뒤에 X자를 치기도 하고 앞에 물결 표시를 치기도 하는데 둘 다 낫을 기호하는 방법인데 저는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쳐서 기호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호화해야 명제의 대우를 취하기가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 자, 미란다 원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자,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앞에다가 제가 물결 표시를 했죠.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매우 중요한 논리학적 기초인데 명제가 참이면 명제에 뭐가 참이 되죠? 명제가 참이라고 명제에 여기 참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명제에 대우가 참이 되죠. 대우는 뭐예요? 전권과 후권을 뒤집은 다음에 그 부정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동치냐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다와 동치 명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증거는 아닌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 동치인 대우를 취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대우를 취해서 추론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시문의 내용을 조건문의 형태로 기호화를 한다면 그 조건문에 대해서 대우를 취한 것도 자연스럽게 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미란다가 자신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관의 신문에 진술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되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이 조금 까다롭게 서술이 되었는데 이거를 잘 기호화를 해봐야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고지했다는 것이 무엇되지 않는 한 입증되지 않는 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이렇게 기호할 수 있어요.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뭐를 취할 수 있습니까? 대우명제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우명제를 취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보다도 이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한층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지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란다 판결 이후에, 미란다 판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문단은 미란다 판결 이전에는 그럼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편의상 여기서 줄을 한번 긋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란다 판결 전에는 전체적인 신문 상황에서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즉 뭐가 지켜지면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지면 재판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 헌법상 권리, 이게 뭐죠? 헌법상 권리가 바로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안 됐대요. 자, 그러면 판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판결 전에는 뭐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 임의성의 원칙이 있으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우명제를 취할 수 있어요.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제시문의 내용을 전부 다 조건문의 형태로 기호한 다음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뭐를 추론하고 있어요? 대우 명제를 추론을 하고 있어요. 왜요? 대우 명제를 추론한 내용이 선지 판단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논리학적 기초 소양, 기초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명이 언어, 논리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판단을 해봅시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으므로 왜 다르게 적용되었을까요? 임의적인 상황이니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도했으므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대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자, 뭐가 있으면 가혹행위가 있으면 뭐가 없대요?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명제 취할 수 있습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는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다? 가혹행위가 없는 상황이다.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가혹행위가 있는 상황은요. 임의성의 원칙이 깨진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혹행위가 있는 상황은 임의성의 원칙이 깨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요. 자, 뭐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다.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다면 뭐가 있다? 일부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라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대우명제 취하면 뭐가 되죠? 그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는 잔이죠?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인 경우이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인 경우도 뭘로 볼 수 있다? 임의성의 원칙이 깨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쇄적으로 추론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추론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선지 그리고 함정 선지가 나왔을 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냐면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체적인 상황. 부분과 전체에 대한 표현, 이걸 이제 양화사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보편 양화사라고 그러고 일부를 나타내는 것을 존재 양화사라고 해요.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전체의 부정은 뭐죠? 전체의 부정은 일부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일부 상황이 강압적인 거는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부정이 일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까지도 추론을 할 수 있냐면 일부 상황이 강압적이어도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시문에서 일부 상황이 강압적이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죠? 논리학적으로 전체의 부정이 일부이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독해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단순히 글을 잘 읽고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여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과목 이름이 언어 논리이다. 그래서 언어 논리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결론입니다.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 다시 피의자죠.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어떻다?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첫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자백의 증거 능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제한을 해서 피의자 수사기관을 동등한 지위로 만들려고 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무엇을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 여기서 말한 절차의 적법성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느냐를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보다 무엇을 임의성의 원칙보다 무엇을 우선시하여 절차의 적법성을 우선시하여 무엇에 크게 기여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 왜 그러냐면 피의자는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죄를 지었다는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가 적용이 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실제로도 무죄로 추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당연히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발점이 미란다 원칙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논리학적으로 명제와 그다음 명제 대응하는 형태로 이렇게 엄밀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출제자가 정보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 처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선지를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지를 판단하실 때에는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개입시키면 안 되고 제시문에 있거나 제시문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만을 판단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재판에서 미란다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자,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미란다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죠. 왜냐하면 변호인의 주장이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나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미란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이게 헷갈리죠?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맞는 거 아닌가? 자, 말장난이죠? 피해자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요? 피의자라고 바꿔야 되죠.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의 권리에 있어서 임의성보다 절차의 적법성을 우선시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하나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장난도 언어 논리 문제에서 많이 쳐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3번. 미란다 판결은 법원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시초라 그랬는데 시초라는 거는 뭐예요?
미란다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글을 보면 미란다 판결 이전에서도 고문과 같은 고문을 통해 얻어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 미란다 판결 통해서 미란다 판결 이전에도 수사기관이 고문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제시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선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답 선지는 첫 번째는 틀린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에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 선지를 분석할 때에도 이게 틀린 선지인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선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틀린 선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 수 없는 선지라고 판단하잖아요. 그 문제를 변형하게 되면은 다음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와 알 수 없는 선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이게 바로 아까의 어떤 대우와 정확한 동치죠. 미란다 판결 전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도 피의자가 인위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대우 명제의 고스란히 나오죠.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 추론이 정확하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정답 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논리학 공부 안 한 사람이 4번 선지를 보면 이런 말 없는데라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4번은 정확하게 제가 형광펜 친 이 문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이 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바로 이거죠. 요거를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얘를 논리적으로 패러프라이즈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은 정답입니다. 5번. 미란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을 알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자백은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억해 볼까요? 경찰관이 고지하지 않아도 뭐예요? 미란다 원칙. 자백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자백의 증거 능력.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추론한 걸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볼게요.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입증돼야 돼요?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고지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5번 선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증은커녕 고지가 없어도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추론한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니까 아니다. 5번 선지는 이거는 틀린 정보이다. 자, 2번 선지와 5번 선지는 뭐라고? 얘는 틀린 정보고요. 1번 선지와 3번 선지는 제시문에서 알 수 없는 정보고요.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추론하는 선지는 몇 번? 4번 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량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언어 논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 판단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기여와 능력, 추론 능력을 훈련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부단히 훈련을 해야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독해형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두 번째 독해형 문제에 대한 시범 강의로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범 강의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독편사 편입문술학원 그리고 위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경찰대 편입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